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제27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옆에는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유 박사님 요새 최고 이슈나 개인 관심사는 어떤 겁니까? 뭐 최대 이슈 이제 세월호도 일주기 이제 되니까 뭐 그걸 것 같고요. 그런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들어선 다음부터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기준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기준이 있긴 있어.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고 있는 우리 유승민 의원이 저도 모르게 앞에 우리 유승민 의원이라는 말이네. 아무튼 은근히 신천지 당하고 은근히 친해. 같은 식구 되셔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이번 어쨌든 국회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고 인양하라 촉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걸 보고 참 고맙더군요. 어쨌든 당연한 얘기인데도 아무도 안 하니까 그것도 당의 책임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새누리당이 저 뭐 덜컥 뭐 그럼요. 뭐 그렇죠. 이러지는 이제 않겠죠. 새누리당이 또 어떤 당인데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이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런 새로운 보수의 목소리가 여당을 대표해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더 과소평가할 일은 아닌 거 이제 같거든요. 예.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의 얘기가 여당한테 숙제를 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야당한테도 피할 수 없는 숙제를 던져준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7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월호 전국과 여야 정치권의 최근에 동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후 본격적으로 27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7회 첫 번째 한 이슈는 애국 3법입니다. 애국 3법. 저는 뭐 회사 이것저것 일 처리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애국 3법이라는 얘기를 그저께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저께인가. 안 듣는 게 나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이 아마 대표 발의를 한 것 같고 공식 행사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의무화하는 등등의 애국 3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나 배경은 좀 유 박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승민은 유승민이고 이노근은 이노근이다. 빙고.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이제 애국 3법, 이제 법이 이제 세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의례 잘하자는 이제 국민의례법이고, 난 얘기하는데 왜 웃음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이 상황이 코미디 같아가지고 이 국민의례법 얘기하니까 웃음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국기법, 국기도 이제 법으로 국화법, 더군다나 국화까지도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애국 3법이라는 이름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애국하자, 우리 이런 법 만들어서 애국하자, 뭐 이노곤 의원이 이거 발의했을 때 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배경 그냥 간단해요. 우리끼리 그냥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제시장 뭐 이거요? 네, 국제시장 보면서 그때 그 부부 싸움 하다가 뭐 이제 국회 그 하강식 있으니까 이렇게 뭐 가슴에 손 얹고 이제 그거 한 장면 그거 그렇게 이제 감동적이었다 얘기하니까 국가 기관 방송에 면접할 때 국가 사절 부르라는 지시사항이 나오지를 않나. 국가 기관 통신사의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국기 하강식, 개항식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 사람은 미리 감을 잡았나 봐요. 이런 법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겠죠. 그런가요? 내가 그걸 못해. 근데 뭐 줄줄이에요 지금. 뭐 이노곤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군에서도 태극기도 태극기 참 태극기 그 이렇게 가슴에 그 경찰도 뭐 경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 광경이 이제 기막힌 게 바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국제시장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나 꺼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나도 정말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건 국기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한테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나 군인들 물론 태극기가 배경이 하얗잖아요. 밝은 색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은폐와 엄폐 이런 거 해야 되는 군인들한테 이게 하얀 거 달고 있는 게 과연 근데 태극기는 가슴에 달고 있으면 되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유 박사님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으면 의무를 안 지킬 때 처벌하는 규정도 뒤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애국 3법 보면은
처벌 규정은 없어요. 인호근 의원이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 거 우리 안 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저게 있어요.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과 각 기관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처벌은 안 하지만은 보니까 어디서 애국가 잘 안 부른다. 기관 점수 떨어지고. 어디서 어느 기관에 그 정원에 이 무궁화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꺾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 세 번째 나무 네 번째 가지에 꽃이 하나 시들었던데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궁화 신목 실적 같은 것도 나오겠네 결국. 그리고 모 부처의 이제 공무원이 부부 싸움을 이제 했는데 그때 국기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계속 싸우고 있었다. 잘리는 거죠, 그냥. 근데 행정자치부가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인호근 의원은 다른 데서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제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게 일제시대 때 다 있었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게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지금 희박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다 하고 국기 올라가고 하면 다 하고 다 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군국주의 시대고 그 군국주의 시대에 왜 그런 것들을 식민지까지 악착같이 했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유기준 의원도 그랬지만 이름에 대충 보면 이게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뿌리가 없어. 노근이야. 또 성명풀이 나왔어. 인호근 의원은 자꾸 이제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살아봤냐?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반발하니까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고서 저렇게 그러냐? 얘기를 한다. 니들이 살아봤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 요컨뉴스 인터뷰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이 그 시대예요? 근데 저는 살아봤어요. 저는 그때 살아보고 그때 뭐 국회에 대한 경례뿐만 아니라 그건 뭐 이제 국회에 대한 맹세까지 맹세도 했어요. 했죠. 예, 맹세도 나라와 했어요.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희 초등학교 때 왜 국민교육 헌장 외웠잖아요. 국민교육 헌장 못 외우면은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온에다 달려. 마지막에 1969년 12월 5일 여기까지. 저는 뭐냐면 애국심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 아닙니까? 사랑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장사미사들이 세금 낼 거 다 내요.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 갈 거 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할 거를 다 하고 그 대상이 이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원래 또 해야 될 것들을 좀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싹 트겠죠. 근데 그 사랑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세금도 안 내고 법도 어길 때는 훨씬 더 많이 어긴 사람들이 맨날 입에 대면은 애국해라 태극기에 대한 경례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국가가 또 국민이 어떤 정체성을 갖다 확립하려면 뭔가 국가 국민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냐 이 말이죠. 갑자기 함께 열심히 국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말고 너 종북이지. 갑자기 함께 일하던 동료 또는 함께 일하던 이웃을 땀 흘리던 이웃을 갑자기 손가락질하면서 너 종북이지. 그다음에 또 집권 세력에게 뭔가 조금 반하는 뭔가가 나오면 쟤도 종북이군. 막 이렇게 종북몰이를 하면서 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체성, 국민의 정체성을 강조해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다.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근데 애국하는 방법은 이제 저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 건데 애국산법이 등장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 왜 국가 안 불러? 애국가 안 불러? 너희는 왜 애국가 안 불러? 너는 왜 국기에 대한 경례 지금 다들 하는데 안 해? 이런 이제 질문이 반드시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뭐 애국을 표현하던 사람은 비애국자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종북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법을 가지고서 어떤 그 애국의 방법을 강요하고 그렇게 추궁하는 거라는 점에서 이건 정말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느냐를 따진다면 왜 그럴까요? 국민들 갖다가 통치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별다른 수단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마침 그 통합진보당 사태로 불거진 약간의 이 종북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좀 있잖아요. 아싸 잘 됐다. 이런 몰이에 반대하면 다른 놈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이간질시키고 이간질하면은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세력을 나눠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좀 이거는 소심한 생각이긴 하지만 담배값도 올려, 가스요금도 올려, 교통비도 올려야 돼, 세금도 더 걷어야 돼. 여러 가지 국민을 갖다가 이제 계속 조여 들어갈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애국심을 갖다가 이런 걸로 고취시키면서 국민을 갖다가 일단 무장해제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이걸로 가고 싶어 할 거다. 그러려면 수십조, 수조 원씩 나라 밖에 가서 날려먹고 사기치고 또는 뭐 빚탕감 자기들끼리 다 해주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방산비리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과 그에 연루된 방산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돈들과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입마에 포켓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매국짓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척결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애국이 좋다면, 그럼 여전히 우리가 그 친일파의 척결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금방 열거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들만 충분히 하면은 그 어떤 나라 국민이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 누구든지 간에 야,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라틀이 돼가는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애국이라는 게 이제 자발적인 애국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라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거, 당장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좀 손을 내밀면서 그런 거 좀 치유하고 이런 노력 같은 거. 정작 중요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일정 부분의 사회적인 계약이 있다는 전제하에 양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갈등들이 우리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될 때 국가가 폭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건데, 그렇지 않고 국가라는 게 오히려 그 신적인 존재나 어떤 물신화된 존재가 돼가지고 네가 나한테 지금 얼마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의미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요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인 사회가 아닌 거죠. 이 1,000원짜리 누가 아이고. 왠지 설정 같은데 금방. 돈이 많네 내가 주머니에. 거스름돈. 이게 태국 가니까 진짜 돈을 이렇게 절반으로 접지 않고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왜요? 가운데 왕의 얼굴이 있어갖고 왕의 얼굴이 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겹다. 아주 아니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실제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태국의 그 수상이나 총리 물러나라고 막 맨날 유혈대모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왕의 얼굴만큼은 살짝 피해서 이렇게. 그래서 손님이 만약에 이렇게 반 접어갖고 내면 때리면서 이러면 안 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왕과 왕가 이거 가족들이 빈민 구제라든가 항상 이런 일에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더만요. 그러니까 왕가가 전부 다 존경을 받으니까 이 왕의 얼굴이 안 다치게 하려고 이 옆으로 삐따닥하게. 난 갑자기 그거 보니까 겁나네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전직 대통령, 모 대통령 얼굴 집어넣겠다고? 혹시 또 그런 법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모 대통령. 이거 참 어렵습니다.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금은 존중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국가에 협조해 달라라든가 여러분이 국가의 한 주체다라고 하면서 협조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3법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뭔가 국가주의를 갖다가 주입시키는 식의 법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뭐 이것이 정치권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지만 정치 이면에는 뭔가 우리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럼요. 행정이고 정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다 지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눈앞에 세월호 그 잠겨있는 안타까운 생명들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이 나타난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넌센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제1부는 애국 3법이었습니다. 스타카토 27의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최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뭐 계속해서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중학교 교과서에 이제 실어서 한국이 일본 땅을 갖다가 무단으로 강탈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친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외교 청소도 그렇게 그대로 억지 주장을 실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왜 우리가 작업한 동북아 역사 지도가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려진 거랑 똑같이 그려졌느냐 이래가지고 역사 지도 만들던 것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희박한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뭔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일 궁금한 거는 아니 동북아 역사 지도를 동북아 뭐 역사문화재단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역사를 파악해서 그려보라고 한 지도인 것 같은데 왜 그게 식민사관 그대로 따라갔느냐 이 문제인데 지도가 우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동북아 역사 지도는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네. 지금까지 한 5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네.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이거는 중국 동북공정 영도 소주에서 만들거나 일본 아베 내각의 구구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딱 맞는 그런 지도를 만든 거예요. 지도가 혹시 네. 갖고 나오시겠으면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고 일본의 역사 침략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뭐냐면 한반도 북부는 바로 한사군이란 고대 이제 중국 식민지가 있었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사실은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이제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서기 300년의 지도니까 4세기 초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전라도에는 백제가 없고 경상도에는 신라가 없고 그다음에 가야도 없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를 일본이 점령하고 나서 이제 슈다 소키치라는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이 슈다 소키치가 뭘 주장하냐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니까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시기에 백제와 신라가 강력한 고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고대 국가 틈바구니에서 여기에 식민 통치기관을 한반도 남부에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소키치가 고안한 게 삼국사기를 가짜로 몰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인데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 신라가 BC 57년, 백제가 BC 18년에 건국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에서 말하는 건 이 일본 조선 총독부의 논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백제는 뭐 3, 4세기 후반에 건국됐고 그 신라는 4, 5세기 후반에 건국됐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300 몇 년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딱 균형을 맞추고 있을 텐데 여기에 고구려라고는 돼 있군요. 근데 백제 신라란 말이 없네요, 진짜. 근데 그거 사실 완성본이 아닌 게 나온 건가 아닌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이건 최종적으로 선을 다 그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한 장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한 400장 되는 지도에 지속적으로 자기네 관점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건 중국 지도인데 중국 위초고, 그러니까 그 중국 삼국시대 지도인데요. 여기 그려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그려놨냐면 조조의 위나라 영토인데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다 차지한 걸로 그려놨어요. 경기도까지.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그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원래 중국에서 역사지도, 그 역사지리학을 총왜곡한 사람이 담기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주편해가지고 만든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8권짜리 중국 역사지도집이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 거. 그 지도집 그대로 베낀 겁니다. 중국 동북공정 차원에서 만든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 북쪽은. 그리고 남쪽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일본 식민사학자들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또 다른 지도에 보면은 서기 이제 600년까지 뭐 신라의 발전 팽창이라고 써놓고 독도는 또 빼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실상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계속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특히 고대사학계는 완전히 뭐 100% 장악해서 해왔던 상황이고 주류사학계라기보다는 몇몇 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아니 저는 대학에서 이 지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 지도를 작성하기까지는 이 교수들이 60명 내지 70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물론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럼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국의 시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배우셨는지.
그럼 뭐 초등학교 때 다 뛰는 거 아닌가요? 초중고등학교 때? 뭐 박혁고세, 뭐 그러니까요. 기주 이런 거 나오고. 그거는 네. 그 초등학교 때 신라는 누가 건국했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지금 예. 가서 다시 한번 한국사 통사들을 보세요. 예. 교과서를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신라는 내무랑 때 건국했고 이 백제는 고유왕 때 건국했고 고유왕은 3세기 후반 인물입니다. 내무랑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인물이고 교과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나왔던 저기 이 왕들 이 시대에는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왕 시대들은 근대 국가의 틀을 부족 국가의 그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 체제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려놓은 게 서기 300년에 네. 마한 진한 변화는 그려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논리냐면 야, 마한은 50개 그래요? 사국, 진한 변화는 12개 소국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합 78개 소국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다소키치나 이마니시류나 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선 총독부 산하의 식민사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삼국사기를 부인하려면은 여기에 뭐가 있었냐 뭔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 삼한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덮어 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고구려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아무 백제 신라 이름 없이 금만 거놓고 이게 이제 삼한이 되는군요. 이 고구려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야, 이거 이- 오늘 공부를 세게 해야 될 판이네. 여기 보시죠. 이게 위만조선과 진국해가지고 기원전 194년에서 기원전 109년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사건 나오셨다니까, 그때, 이때 고구려가 있었습니까? 기원전 109년까지 그려놨는데? 없었죠? 그렇죠. 없었는데 이걸 예. 왜 그려놨냐면 예. 이 고구려는 주몽이 세운 추모왕이 세운 고구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한나라 9년인 한나라 현인 고구려를 뜻하는 건데 이게 중국 동북공정에서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근거가 고구려란 나라는 BC 2세기에 자기네 현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현은 중국 사대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논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고구려현이 있었다는 근거를 또 하나도 없고요.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 강을 자르고 산맥을 2개 잘라가지고 국경이 형성된 예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그 국경선을 그려놨냐면 한반도 남부에 중국의 식민지를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놔야 되는데 고구려가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나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거지로 그려놨는데 이렇게가 영토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예, 거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이 이 국경선이 중국 동북공정에서 말하는 만리장성선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보시는 거 말고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게 선을 어떻게 그어놨냐면 지금 저기 어디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 이제 압록강과 압록강변에서 이제 쭉 삼백이죠. 끊어가지고 올라와서는 지금 평안도 일대와 황해도까지 중국이 진출해 네. 있다라고 지금 순위가 그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중국 영토라고 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경기도 일부까지를 당시가 그때 중국이 지배했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예. 일본에서 지금 뭐 독도 도발하고 뭐 할 때 우리가 항의하잖아요. 예. 일본에서 웃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부 구조 모를 것 같습니까, 일본에서? 일본은 한때나마 제국을 운영해 본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다 지금의 독도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안 풀리는 이유가 네. 제가 얼마 전 신문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동북아 역사에 대한 현직 이사로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이 가야를 임나라고 하면서 임나 일본부였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현직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이사입니다. 어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에서 임나일본부 전공자라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비판하는 분인 줄 알고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예. 근데 강연을 하니까 이분 임나일본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있었다. 식의 강연을 하니까 최초로 30분 만에 끊고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중에 독도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독도 전공이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인데 모 법대
교수를 네. 이사회에서 초청해다가 독도 문제에 관해서 특강을 했는데 그 강연을 들은 학생들 반응이 독도는 일본 거네요.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취지에 설립이 됐고 어떻게 해서 국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따오게 됐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예. 일본에서를 자꾸 이제 역사 침략을 하니까 거기에 방어 논리를 만들어라. 예, 그런 이제 국가 연구소를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정부에서 만들 때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식민사학자들이 들어와서 다 장악하는 건데요. 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외교부 출신인데 바로 이제 며칠 전에 퇴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교부 출신 차관이거든요. 사무총장이. 예. 이 사람이 이 일을 다, 그 외교부 출신이 이런 걸 다 주도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뭐 이런 외교적으로 했겠네요. 이건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죠. 눈치 보는 거는 저쪽에서 뭐라고 할 때 두 나라가 분쟁 위험이 있을 때 그걸 갖다 이제 무마하는 게 눈치 외교적으로 보는 풀려고 거고. 이거는 알아서 꾸른 거네요. 이거는 알아서 갖다 바친 거죠. 우리 왜 공무원 시험 칠 때라든지 뭐 외교관 시험 칠 때 우리 역사를 갖다가 반드시 필수로 하지 않은지도 좀 꽤 오랜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문화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평소에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되돌아본다면 야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또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우리는 뻔뻔히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판판이 이런 자괴감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저는 서글픈 게. 그런데 역사라는 거는 예. 결국은 1차 사료 가지고 서로 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관점에서 하면은 중국 사료, 일본 사료 가지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예. 바로 이게 이렇게. 독도 문제 이렇게 나오면 학자들 마이크 갖다 대면 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마음을 저희 같은 사람 아는 거예요. 저희가 한가람 연구소가 7, 8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누구는 어떠고 누구는 어떠고 어느 부서는 어떠고 속마음을 다 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해야 될 일,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군요. 왜 일본은 그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늘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드나? 참 불만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토, 우리의 역사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 가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홀대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아무튼 좀 답답한 얘기들 많이 줬습니다.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좀 잡아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일본은 치밀하게 하고 중국도 나름의 치밀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저는 나라 지금의 뭐 유엔에 가입했다 안 했던 저는 나라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제국, 하나는 독립국, 하나는 이 반독립국 내지 식민지 이렇게 보는데 일본은 한때나마 제국을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네 중국 역사상 제국이죠, 뭐. 가장 큰 이제 제국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G2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식민사관이란 게 뭐냐면 남의 관점으로 그 조선총독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침략자, 지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독립국가의 관점, 독립국만 돼도 사물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역사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이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최소한 대한민국은 독립국이다라는 여기에 맞게 움직여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촬영하는데 한국 군함 임대하는 게 무슨 대단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벌써 무서워가지고 안 하겠다라는 자체가 이 독립국이란 이 사고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죠. 자본 경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드 문제 때도 그랬고 또 전시작전권 근데 문제도 문제는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역사도 들면 그렇고. 뭐 일제 시대 식민 지배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해서 이른바 뉴라이트 뭐 운운하면서 교과서를 전부 좀 그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또래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일본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을 하든 중국이 어떻게 왜곡을 하든 뭔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참담한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군 경력은 스펙이고 독립군 경력은 전과랍니다. 자, 이런 나라를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각성하고 또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덕일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스타카토 27회 오늘은 국가주의란 무엇인가, 또 국가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벌어지는 식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